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문희라고 합니다. 저는 프로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음반을 제작하고 공연을 만들고 연출 일을 하고 또 오페라 연출 일도 하고 뮤지컬 연출 일도 하고 연극 연출 일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악으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써야 됐고 또 음반을 만들다 보니까 또 공연을 또 하게 되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많은 컨텐츠들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시나리오도 왜냐면 시나리오 작가를 이렇게 만나려다 보니까 그것도 비용이고 또 공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조명 감독이라든지 무슨 감독이라든지 이런 감독들을 섭외하는 게 다 돈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다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다양하다고 생각이 요즘은 안 들고요. 다 하나로 통하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필름 메이킹을 하고 있어도 제가 음악을 하는 것과 또는 시나리오를 쓰는 것과 다르게 일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다 연결되는 것이고 그 안에 또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이고 또 미학이 있는 것이고 철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능이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이야기,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꽤 오래 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문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뭐 총으로 싸우고 이렇게 무기로만 싸우는 것이 전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문화 전쟁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와서 모든 아이들이 컴퓨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컴퓨터를 전부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세대가 이제 그 게임을 처음 시작한 세대 같거든요. 이제 PC가 나오면서 이제 컴퓨터를 유용하게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이제 게임을 주로 했었죠. 또 저희의 그때 그 홍콩의 그 영화들이 유행하면서 그들의 패션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걸음걸이, 표정까지도 흉내내게 됐어요. 그 주윤발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담배를 탁 이렇게 피는 이 모습들이 저희 중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그 조금 일찍 철든 친구들은 그 모습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왕조연이라는 되게 예쁜 그 천녀 유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런 홍콩에서 하여튼 홍콩 누아르라고 하죠. 하여튼 그 영화들이 한국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홍콩 문화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겠죠. 90년대에는 인터넷이 또 시작이 되었고 또 저희 때 소방차라는 걸그룹, 보이그룹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한국의 그 뭐라고 그러죠? 보이그룹에 그리고 이렇게 그룹 여러 명이 춤추고 노래하는 팀이 아마 거의 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수학여행 같은 거를 이렇게 다 가면은 그 소방차의 그 춤이 있어요. 말춤이라는 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막 같이 추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2000년대에는 그 싸이월드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네트워크 상에서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그 당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싸이월드 통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보여주고 사실은 지금의 페이스북에 어떻게 보면 전신 같은 그 사이트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만약에 싸이월드가 그 핸드폰 상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해가지고 넘어왔다 그러면 아마 페이스북을 능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의 추억은 사실 싸이월드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 옛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면 거기 들어가서 보통 찾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뭐 또 다시 복원되고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싸이월드라는 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만남도 하고 자기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죠. 이제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더 이상은 은행을 갈 필요도 학교를 갈 필요도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갈 필요도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2010년도 이후에는 드디어 극장도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저희 때는 대한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때 대한극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티켓이 제일 비쌌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유행하는 가장 유명한 그 영화들은 대한극장에서 무조건 먼저 상영했어요. 그래서 좋은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꼭 거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혼자 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그 대한극장에서 봤던 게 기억이 나요. 딱 그 대한극장에서 딱 하고 나면 한 달 뒤에 이제 도원극장, 저희 동네 같은 도원극장 이런 데 이제 극장으로 영화들이 내려와요. 근데 저희 이제 조그만 동네에서 하는 그 영화들은 동시상영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녀유원과 뭐 마지막 황제를 동시상영한다든지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하지 않고 한 곳에서 한 영화를 상영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대한극장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멀티폼을 한 극장들, 한 극장에 가면 모든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그쵸? 그런 이제 극장들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때요? 핸드폰상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모든 영화를 보죠. OTT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면서부터는 더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 앉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OTT 플랫폼이나 유튜브 같은 영상 이런 플랫폼들이 아웃소스의 툴로 새로 나오면서 디지털 영상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80년대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가 지금처럼 서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냥 어떤 홍콩? 홍콩의 누아르. 그쵸? 뭐 미국의 뭐 무엇? 마이클 잭슨. 뭐 이 정도면 와, 굉장히 영향을 이제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뭐 그 당시는 물론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영화도 배급사에서 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영화를 내가 선택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배급사가 선택한 영화를 내가 봐야만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도 레시피를 쉽게 구할 수가 없었고요. 뭐 제가 80년대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스파게티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스마트폰을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로그인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셰프가 말하는 스파게티의 레시피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됐고, 여러분들 네덜란드에 어떤 가수가 유명한지 혹시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인터넷 찾아보면 되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유행하는 가수의 음악도 우리가 쉽게 찾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정보 공유의 차원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로제 떡볶이. 이탈리아의 로제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떡볶이가 결합된 거죠. 융합이 되기 시작했죠. 코로나 시대로 우리나라의 배달 문화가 전 세계로 수출되었어요. 사실 배달 문화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원래.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2010년도까지 유학 생활을 좀 했는데 배달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배달 문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적인 사조가 더욱 이제 문화 융합을 촉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같은 경우에는 탈진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리가, 그러니까 왜 탈진리냐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그것도 맞기 때문에 탈진리가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뭐예요? 이건 맞고 이거는 틀리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게 존재했거든요. 지금은 다 맞고 다 틀리기 때문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기에도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더 영향을 많이 주는 문화, 영향을 또 받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홍콩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었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영향을 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들의 그 국가 브랜드의 파워가 작동했을 거예요. 한때 미국에 출장 가신 아버지가 미제 초콜릿을 사오시면 그걸 안 먹었어요. 그거를 갑오로 놔뒀어요. 1년 뒤에 꺼내보곤 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게 귀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어떻습니까?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세계인은 한국 문화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뭐 경제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 정말 큰 영향을 저희가 주고 있어요. 심지어 백인들의 성지인 아카데미상도 저희가 받았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친구에게 영향을 받고 또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받듯이 이 영향은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합니다. 한국의 문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모처럼,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영향을 주려고 할까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힘이 작용하고 집단과 개인 간에도 분배와 소유를 위해 힘이 작용합니다. 또 국가와 개인 간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이런 힘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문화교류는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힘의 과시와 세계관 전파의 그 목표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같은 정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또는 폭력이 합리화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뭐 러시아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도 러시아한테 편을 들고 있지 않아요. 왜?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죠. 러시아가 옳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진짜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러시아의 편을 들 수가 없죠. 그러나 여전히 정복은 해야 돼요. 과연 무엇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우리는 현재 문화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문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전쟁을 나가면 군복을 입고 총을 쏘기 위해서 총을 준비하고 총 쏘는 법을 배우고 막 이러듯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문화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편견에서 나온 문화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세요? 그냥 예술이나 또는 공연이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편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그것은 참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만큼 문화는 한마디로 정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이 속한 담론의 맥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서양에서는 문화는 라틴어로 쿨투스라고 했어요. 쿨투스는 경작, 재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인간 생존을 위해서 가장 최초로 한 것이 그 농사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그 음식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을 해낸 거죠. 그것은 자연 그대로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처럼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의미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자연에 대립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인류가 발전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문화는 결국 정치, 경제, 법과 제도, 문화와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의 조화에 의해서 인간이 속한 집단 속에서 공유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 인류학적 관점에서 문화는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정의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화는 그렇게 넓은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산물들은 축적되고 재산화되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거, 네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와 분배에 대한 투쟁과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들을 두고 벌이는 권력 다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생각보다. 문화 되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고매해 보이고 정신적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문화는 생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소유, 분배 이런 문제들이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생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다툼은 결국 인간 산물의 소유의 분배를 둘러싼 다툼이고 궁극적으로 문화를 둘러싼 다툼이기도 합니다. 문화가 생산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런 예들이 있고 또 왜 좌파들이 이렇게 문화에 목을 매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